뭔가 불확실한 모습들이 조금 보인다, 시장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네. 연준에서 부양책을 걷어갈 가능성, 네. 재무제표상에 있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기업을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애플은 무형자산 잡아놓지도 않았어요.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커질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주식 이야기하기 전에 네. 어쨌든 단독조선 첫 책,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또 유튜브 첫 라이브도 하시고 굉장히 네, 떠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엄청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있더라고요. 와, 근데 그 라이브 그렇게 떨리는지 몰랐어. 그리고 여기 댓글이 계속 올라오니까 네. 진짜 막 소름, 깜짝 놀랐어. 동시 시청자 수가 거의 4,000명대를 넘어섰죠. 깜짝 놀랐어. 그리고 시청자 수가 계속 늘어서 이게 더 늘었네? 언제 끝내야 되지? 막 이러면서. 근데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오랜만에 굉장히 흥분되고 맞아.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초창기에 유튜브 이제 첫 라이브 하고 두 번째 라이브 할 때 막 이제 그때 생각나는 느낌이? 거예요. 야, 내가 처음 라이브 할 때 이렇게 행복했었구나. 맞아.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요즘엔 약간 일처럼 느껴요. 일처럼 화이팅 하십시오. 초심을 되찾아서. 그래서 작가님. 그렇게 처음인 경험들, 네. 유튜브든 뭐 라이브든 아니면 책이든 해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자체가. 처음 하는 경험 자체가 굉장히 네.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고, 신기하기도 하고, 뭐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네. 감정들이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아까 그러니까 소중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되게 기분 좋아요. 내가 뭐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멀지만, 그쵸. 뭔가, 제 인생에서 뭔가 매듭을 지어 나간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이제 책에서 본 내용 중에 하나가, 대나무가 되게 빠르게 자라는데 네. 단단할 수 있는 이유가 매듭을 짓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매듭을 지으면서 가기 네. 때문에 단단할 수 있다. 네. 그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저도 이번에 뭐 책이든 뭐든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들이 네. 뭐 제 인생에 뭐 대단한 인생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간에 한번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주식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넘어가 보면, 네.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휴대폰을 보고 있었는데, 네. 지금 어디 있다. 지금 오늘 날짜가 이제 2021년 5월 21일이죠. 네네. 금요일. 네. 코스피가 지금 현재 3,156, 그다음에 코스닥이 969인데 사실 아침에만 해도 맞아요. 한 30포인트까지 오른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산이 좀 증가하는구나. 오늘 촬영 기분 좋게 해야지 하고 오전 촬영을 들어갔어요. 네네. 끝나고 봤더니 빠져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이 사실은, 네. 조금 기운이 빠지는 날이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는 줄 알았다가, 이제 소위 음봉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파란색이 보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투심이 아직도 여전히 오르면 팔고 싶다라는, 심리가 좀 더 많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내심 오늘은 좀 장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는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러니까 내용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다음 주나 좀 다음 달 장 좀 어떻게 보세요, 팀장님은? 그러니까 저는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난번에 아마 제가 2주 전인가 나왔을 때는 5월 달에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단기적으로는 아직 해결돼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들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긴 해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그 얘기하기 전에 저는 장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만 뭔가 불확실한 모습들이 조금 보인다, 시장에서. 그러니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인 것 같아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좋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문제인데, 너무 과도한 인플레이션이. 그래서 과도하게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연준에서 부양책을 걷어갈 가능성. 그 가능성이 이제 하나가 이제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막을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컨트롤되지 않는 인플레이션이 문제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CPI가 발표됐을 때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가장 우려를 했던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컨트롤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중고차 가격이 갑자기 10%나 올라요. 근데 중고차 가격이 10%나 오른다는 이거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포드랑 GM에서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차를 생산을 못했어. 네. 그러니까 신차가 안 나오니까 한국 사람들이면은 그냥 좀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그냥 중고차 시장으로 가서 중고차를 사버린 거죠. 차가 필요한데 신차가 안 나와? 그럼 나 중고차 가격 살래. 이렇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중고차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부터 네.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차량용 반도체에서부터 이렇게까지 영향을 준 거예요. 근데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난 거는 밸류체인 여기서 수많은 밸류체인에 어떤 것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이거는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컨트롤 안 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밸류체인에 망가진 것이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야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길게 갈 수 있겠는데 아니면 생각보다 더 많이 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우려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도 문제지만 비트코인이 최근에 이제 최근은 가격이 빠졌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나타났던 현상이 GPU 채굴한다고 GPU 막 가져가니까 GPU가 없어서 네. PC를 못 만드는 현상이 나타난다든지 여러 곳에서 지금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신호를 보여주는 것이 좀 중요하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그러니까 어제 있었던 그 상무부에서 반도체 대표들 그리고 자동차 대표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좀 얘기 좀 해봐. 네. 이런 그 이벤트는 좀 중요한 이벤트일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도하거나 아니면 컨트롤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일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만 네. 그게 컨트롤이 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생각만 사람들이 하게 되면 진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돼서 반도체 만드는 니네들 반도체 차량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자꾸 니네 비싼 것만 만들래? 이거 싸다고 안 만들어? 만들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상무부에서 아마 어젯밤에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 같고요. 당장 해소가 되기는 어렵겠지만 더 악화되진 않는다라는 심리를 뿌려주면 좀 진정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 얘기하셔서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제 미국으로 가셨죠? 네네. 비행기를 타시고 가셨는데 아마 이제 곧 열릴 텐데 그건 아마 이제 주말에 뉴스들이 막 나올 건데 많은 그 이야기가 다음 나오겠죠? 주 네네. 이제 주식장에 이제 반영이 될 거고 네네. 우리 영상은 네네. 주말에 올라갈 건데 그렇죠. 다음 주 이제 주식장에 한국 주식시장에 좀 어떤 영향을 끼칠까? 어떤 얘기들이 좀 오고 갈까 일단은? 글쎄요.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고 네. 뭐 미국에서 해주고 싶은 얘기도 우리 있을 뭐 백신 겁니다. 달라 얘기하겠죠. 뭐 백신도 얘기할 거고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네.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고 싶으실 것 같고요. 그 얘기가 이제 어떻게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자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까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일부 이제 관련된 종목들에는 네. 영향을 주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아마 많은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2주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과거 이제 엘고어 네. 라고 기후와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셨던 분이죠. 유명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보면 elgo.com이라고 해서 들어가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얼마 전에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해서 편지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편지 직접 보낸 거를 공유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재인 공개 편지인 거죠. 공개. 공개적으로 편지 보낸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그게 이제 영어로 된 페이지인데 네. 아주 친절하게 한국 사람들도 보라고 한글로 번역된 본을 또 밑에다가 달아놓을 정도로 진짜 보라는 거네.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좀 봐주세요. 문재인 대통령님이라고 이제 굉장히 그 격식을 차린 어투로 이렇게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좀 재미를 위해서 제가 느낀 감정으로 한번 좀 표현을 다시 바꿔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왜 지금 똑바로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예의를 차렸어요. 굉장히 예의. 내용은 내용은 근데 아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런 느낌. 네. 무슨 내용이냐면요. 네. 그러니까 기후와 관련된 워낙 그 관심도 많고 하시던 분이니까 네.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4월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 기후 이거 대응 빨리 합시다. 1.5도씨 이거 지키기 위해서 이산화탄소 얼마 줄여야 되고요. 각국 정부가 어떻게 줄일 건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다음날 해가지고 대부분 다 이렇게 줄일게요. 좀 더 빨리 줄일게요. 이렇게 다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 써 있어요. 미국은 어떻게 해요? 영국은 어떻게 해? 심지어 중국도 이렇게. 그 다음 문구가 이제 한국은 뭐 하시는 거예요?
한국 발표 안 했어요? 한국은 아직은 왜 이렇게 NDC라고 해가지고 네.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그 계획을 왜 발표 안 하는 거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멘트를 적어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2017년 기준으로 네. 한 25% 정도 줄인다고 지금 한국은 그렇게 해놓으셨던데 그렇게 줄이면은 지구 온도가 3도에서 4도씨까지 올라갈 건데 괜찮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1.5도까지 줄여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네.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지금 줄이겠다는 계획에 2배는 빨리 줄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요런 톤의 문구가 있어서 저도 약간 충격을 받았고 아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셨을 때도 막 그런 기후와 관련된 얘기도 주요 논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게 아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네.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금융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네. 뭐 섹터로 친다면 뭐 2차 전지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 섹터의 영향을 네. 그 단순히 이제 좋아지는 쪽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이거를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빨리 발표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에게는 그렇죠.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부담이 될 수 있다. 네. 이거 줄이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당장. 네. 손이 많이 들겠죠. 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석탄 발전 이거 어떻게 줄일 건지 이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네. 당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측면에서 좀 어려움들은 좀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또 최근에 관심이 나는 경제 뉴스라든가 뭐 이슈 뭐 하나 정도 있으세요?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 약간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걱정되고 뭐 경기가 피크 우려되고 막 이런 거 있지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되게 저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기업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되게 이거 한 10여 년 동안 봐온 것 중에서 가장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거 되게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거죠. 2009년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올해 이익이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라고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면 그 전망치를 모아가지고 올해 코스피에 있는 기업들은 얼마 벌 것 같아요? 라는 점을 계속 찍거든요. 그쵸. 매일매일 찍어요. 네. 근데 그 점을 찍어보면 딱 3번, 올해까지 해서 3번을 제외하고 항상 이렇게 내려왔어요. 항상. 그러니까 2010년에 한번 올라갔고요. 2009년에 이제 그 금융위기 겪고 나서 2010년에 이렇게 올라갔죠. 그리고 2011년에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떨어지고 2012년 떨어지고 그러니까 100조 원을 벌 거라고 생각했던 게 2010년부터 100조 원을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까지 한 번도 100조를 넘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2017년 때도 이익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는 이익이 올라간 거에 80%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어요. 그러니까 반도체만 잘해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섹터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어요. 되게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뭐냐. 이익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기업의 이익을 더 많이 벌 거라는 추정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거는 밑에 하방을 굉장히 탄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 게다가 만약에 2017년처럼 반도체만 좋아서 가는 거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 부러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다 같이 좋아지고 있는 거니까 이게 부러지기가 어려워요. 다 같이 다 안 좋아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닝 추정치의 상향 조정 과정은 저는 되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이 이익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다. 네네. 야, 근데 방금 한 사실이 팀장님과 제가 똑같은 게 있었네요. 뭐야? 손금이 똑같네. 아 그래요? 그러네. 저는 1차 손금이거든요. 그러네요. 네네. 그럼 뭔가 하이파이브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김 작가 TV에 좀 몇 번 나오다 보니까 너무 친해져가지고 편하네요. 편합니다. 막디 손금. 네네. 정주영 손금. 그리고 제 손바닥은 좀 솔직히 말하면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너무 무슨 차이가 있죠? 이 손가락 마디가 너무 짧아가지고. 좀 짧네. 네, 이거 너무 좀. 이게 짧은 사람은. 그게 네? 무슨 말씀을? 이거 편집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그게라고 했으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아니죠? 아닙니다. 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섹터 관련된 좀 질문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네네. 사실, 뭐,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의 모든 섹터가 다 올랐잖아요. 네네. 뭐, 섹터로 가면 뭐,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 자동차, 게임주, 뭐, 조선해운, 건설주, 은행주, 항공주, 호텔 레저, 엔터, 뭐, 식음료, 백화점, 편의점, 뭐, 의류 등등이 있는데. 네네네.
이 중에서 팀장님이 좀 최근에 관심이 가고 있는 섹터 한 4개 정도 있으면 네네. 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시죠. 대형주 중심으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면 네. 우선은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시황이 안 좋아요. 안 주가가 좋죠. 좀 안 좋습니다. 삼성전자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팔만전자도 추락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저는 이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이 너무 많이 팔아요. 아, 왜요? 그러니까 그 파는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죠. 그들한테 물어보질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추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이 왜 파나.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가 이제는 더 이상 좋아지긴 어려운 거 아니야? 지금 너무 좋잖아. 더 좋아질 수 있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첫 번째인 네.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뭔가를 만들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가 쇼티지가 났어. 근데 이것 때문에 제품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D램과 랜드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D램과 랜드는 준비가 다 돼서 여기 납품을 다 했어. 근데 이 만드는 회사에서 이 부품이 하나 없어가지고 네. 물건을 못 만드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랑, 그러니까 D램이랑 랜드한테 내가 미리 많이 사놨는데 미안한데 조금 천천히 좀. 왜냐면 얘 때문에 내가 물건 못 만들어.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 그러니까 오더컷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100만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다 쓰지를 못하겠어. 왜냐면 내가 소화를 못하니까 좀 기다려봐. 이렇게 되면 컷하는 거군요. 오더를 컷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일 수 있겠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미국 이 경기가 되게 좋아지고 소비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데 배경에는 미국 정부가 돈을 개인들한테 쏴줬기 때문입니다. 네. 돈을 쏴준 걸 들고 미국 사람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재택하면서 뭐 이렇게 앉아서 보는 거죠. 집을 이렇게 보니까 잠깐만 TV가 너무 오래된 것 같네. 그럼 TV 바꾸고 가구는 또 이렇게 오래된 가구도 바꾸고. 그렇죠. 한국도 뭐 많이 바꿨죠. 그래서 이제 내구재라고 하는 흔히 말하는 내구재라고 하는 물품들을 굉장히 소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데이터를 보면은 내구재는 과거의 추이를 넘어설 정도로 소비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이제 서비스와 관련된 소비는 별로 안 했어요. 네. 안 한 게 아니고 못 한 거지.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고 돌아다닐 수가 못 없으니까. 나갔으니까. 그런데 이제 7월부터는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밥을 먹고 외식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데 돈을 쓰다 보면 이제는 내구재 쪽으로는 소비가 못 쓰겠죠. 줄어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내구재,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뭘 얘기했냐면 TV, 냉장고, 세탁기, 가전제품. 이 가전제품을 만드는 것들이 다 IT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IT 쪽에서의 수요가 조금 둔화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마 이런 세 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파는 것 같다. 근데 그래요? 이게 진정이 되려면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받쳐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노이즈가 있지만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줄었잖아요, 반도체가. 그러니까 플레이어들이 줄었기 때문에 가믹 사이클로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가 굉장히,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굉장히 좋다가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안 좋은 쪽으로 가기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우려사항이 네. 확인이 되는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세 드릴 가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려사항이 이제 경기가 너무 피크 아닌가. 그 다음에 그렇죠. 쇼티지랑 그 다음에 내구재에서 소비재로 서비스로 가고 있어요. 내구재에서 서비스로 갈 수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도 뭐 반도체에서 지금 7층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개인 네. 투자자. 워낙 네, 뭐 네. 큰 정보이고 하니까 그분들한테 네. 그래도 뭔가 조언의 따뜻한 네. 그런 좀 멘트. 그런 거예요. 이제 마음을 가지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를 연초에 사신 분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도 이제 저도 이제 PB 분들한테 들으면서 네. 느꼈던 얘기는 뭐였냐면 내가 그냥 은행에다가 내 돈을 저금해 놓느니 삼성전자에 저금해 놓겠다. 이거는 망하지 않을 회사니까. 그쵸. 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접근 방식이 물론 이제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거냐? 그러면은 그렇진 않지만 네. 저는 장기 투자라는 관점,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의 생각이 이 돈으로 수익을 많이 보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어쨌든 좀 오랫동안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다면은 좀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라는 주식 그리고 하이닉스라는 주식은 이게 안전한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시크릿컬한 주식이에요. 그렇죠. 경기가 좋을 때는 좋을 수 있지만 안 좋을 때는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셔야 된다.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는 그 초호황의 사이클로 가는 과정에서 약간 그 암초를 만난 상황이다. 네. 이 암초가 해결되는지 여부들은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터는요. 2차 전지 관련돼서도 뭐 제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급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업데이트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2차 전지와 인터넷 이 섹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조적인 성장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조적인 성장주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혼자서도 알아서 크는 그러니까 외부의 요인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요인 즉 외부 경기가 좋을 때는 성장했다가 안 좋으면 꼬로박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그런 주식들이죠.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상황은 너무 좋고 아까 말씀드린 뭐 기후 얘기도 잠깐 드렸지만 기후와 관련돼서 전기차의 보급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은 계속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세액을 이제 어떻게 쓰겠다라는 게 구체화시키는 정책들이 나올 텐데 그 정책에는 반드시 친환경으로 가려는 그런 구체적인 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구조적으로 좋은 회사들은 특징이 있는데 다 알아요. 그 좋다는 거를. 그쵸.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비쌉니다. 항상 비싸요. 항상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사의 그 구조적인 성장주들과 계속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덕목은 뭐냐? 최고의 덕목은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을 때 사는 게 아니고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때 사야 되는 거고 사실 저는 2차 전지와 인터넷은 좀 다를 수 있는데 2차 전지와 관련돼서는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쵸. 뭐 노스볼튼이 아니면 폭스바겐이니 이런 회사들이 야 니네만 하냐 나도 할 거야.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도 다 지금 2차 전지 하겠다는 얘기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우려가 커지는 거죠. 그쵸.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거 마진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우려는 있는데 실제 현실적으로 그런 회사들이 당장 2차 전지 사업을 뛰어들어서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될 수 있냐? 그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LG화학을 또 보면은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게 제가 LG화학을 2010년부터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2차 전지로 돈 언제 버나 따라다니면서 다녔거든요. 2010년에도 그때 당시 LG화학의 그 CFO 분이 다음 분기부터는 우리 돈 법니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만큼 돈 번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2차 전지로. 그래서 지금 당장 뛰어드는 회사들이 다 의미 있는 성과를 낸다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보면 지금의 우려는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반영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인터넷은 뭐 제가 워낙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구조적인 성장주들은 계속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야 돼요. 오래 가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인터넷 중에서도 카카오는 팀장님이 촬영 전에 네. 언젠가 시가총액 2위까지 노릴 수도 있다. 네네. 뭐 이런 멘트를 했는데 네네. 지금 카카오가 시가총액이 50조 정도 될 거예요. 그죠? 네, 지금 몇 위죠? 지금 잠깐 볼까요? 볼까요? 카카오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카카오든 모든 주식을 볼 때 이 회사가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데 51조네요. 네. 51조 9천 그러니까 52조네. 52조 정도 되고 하이닉스가 88조입니다. 네. 중간에 이제 뭐 카카오가 지금 등수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이네요. 6이네요, 지금. 삼성전자 우를 빼고. 네, 삼성전자 우를 빼면은 6등까지 올랐네. 네이버가 59조, 네. 삼성바이오가 58조입니다. 카카오가 오늘 좀 3.5% 올라서 52조인데요. 저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난번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개인의 이기심을 잘 활용할 수 있는 회사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또 하나는 아직도 보여줄 게 많다. 뭐요? 뭐? 아니 지금 카카오뱅크,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카카오페이, 카카오 웹툰 뭐 등등.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그 보여줄 수 있는 밑단에서 우리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그런 밸류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카카오가 자회사들을 상장시키면은 지주회사가 되면서 이게 좀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할인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합산시총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라는 그룹이 점점 이제 영역을 확대할 겁니다. 금융으로도 확대할 거고 나중에 이제 보험도 한다고 하겠죠.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이라는 DNA 같아요. 그렇죠. 이 회사가 어떤 그 DNA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성장해 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경기가 좋아진다라고는 하나 우리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치자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백신 다 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놀러 다닐 수 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고 그런 세상이 된다 치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고성장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남의 걸 뺏어와야 되거든요. 남의 걸 뺏어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장의 DNA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 거를 지키겠다라는 사람보다는 네. 남의 걸 뺏어올 수 있으려는 그 DNA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게 중요한 회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카카오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내가 네 사장 해줄 테니까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그 DNA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뱅크도 은행이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를 카카오가 지금 뺏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은. 근데 그게 가능할까? 예. 왜 K뱅크는 잘 안 됐는데 카카오는 됐을까? 이게 저는 성장의 DNA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런 거는 되게 그 시스템적으로 이게 구조적으로 잘 짜져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 아니 카카오 남의 걸 뺏어올 수 있는 회사다.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 분도 잘 못 본 것 같고. 네네. 근데 잘 뺏어오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이거 이미지 좋게 해가지고 잘 뺏어오잖아요 지금 뭐 라이언 가가지고 라이언처럼 이렇게 안녕. 해가지고. 근데 사실 보면은요 그 카카오가 위협하고 있는 업종에 있는 회사들은 굉장히 불안해요 지금. 그렇죠. 심지어 네이버마저도 불안해할 수 있어요. 네이버 쇼핑으로 네이버 페이 뭐 네이버 쇼핑으로 하고 있는데 카카오가 지금 계속 영역을 확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가 선물하기라는 그런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옛날에는 김 작가님 알아도 김 작가님 생일이라고 무슨 선물을 줘. 어떻게 줘?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근데 선물하기라는 그런 걸 만들어내가지고 뺏어오잖아요. 심지어 명품도 여기서 살 수 있게 만들어버리고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영역이 앞으로도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가 뭐 PER이 몇 배인데 너무 비싸요. 뭐 이런 거 말고 이 회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면 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심지어 합니다. 그 선물하기도 우리가 우리 자기 거 살 때는 인터넷 최저가를 좀 많이 찾잖아요. 맞아요. 근데 카카오에 선물할 때는 최저가를 안 찾는다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안 찾고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이 선물하기라는 거 그리고 저는 이게 앞으로도 더 많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그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한테 선물 주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팬심에 의해서 선물 주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시장이 제일 처음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해외에도 확장될 수 있는 기회들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섹터는 자동차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동차에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과거에 이제 최근에 있었던 현상들 보면 네. 자동차에 대한 수요는 요즘에도 여전히 좋은 것 같아요. 네. 특히나 현대기아차의 그 상품성이 높아지고 또 아이오닉 뭐 이러면서 이제 되게 그 뭐라고 하죠? 대기 수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죠, 여기도. 그렇죠. 부품이 쇼티지가 나가지고 주가가 이제 생산을 못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저는 이 역시도 이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차가 너무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계속 개선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저는 현대차가 변화한 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본 정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보면 2014년이었나요? 현대차가 주가가 하한가 간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한전 부지를 10조 원 해가지고 기억납니다. 한전 부지를 10조 원에 샀을 때 현대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내가 땅을 사라고 내가 니한테 투자해 줄 아냐? 내가 땅 살 거면은 내가 사지. 왜 내가 네 주식을 들고 있겠니? 라고 하면서 다 던져버린 거거든요.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대차의 자본 정책은 뭐 주주들한테 친화적으로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향후에 미래 모빌리티로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돈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어떤 회사랑 인수합병을 해야 되고, 어떤 회사랑 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투자하는 회사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적어도 한전 땅을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내가 현대차의 주인이 됐을 때 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이잖아요. 내가 그냥 뭐 땅을 살 수는 있고 예금을 할 수는 있어도 저 회사를 사가지고 시너지를 만들고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가 분명히 변한 부분이 있어서 재평가를 받는 구간에 있는데
반도체 쇼티지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생산을 못하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바틀렉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은 주가가 좀 좋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저희 기관 투자자분들 많이 만나다 보면은 기관 투자자분들은 자동차 쪽을 제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소위 말하는 선수분들 중에서는. 최근에 좀 떨어졌던 게 이제 반도체, 뭐 2차 전지, 자동차 쪽이 많이 떨어졌는데 네네. 또 오른쪽을 보면 항공이라든가 호텔 레저 쪽이 좀 많이 올랐어요. 이런 쪽에 이제 오르고 있으니까 네네. 백신도 보급된다 하니까 맞습니다. 이제 뒤늦게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네. 지금 이 반도체 이제 이쪽 자동차 아닌가 보다. 네네. 좀 일로 가야 될까 고민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글쎄요, 이게 이제 항상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이게 투자가 어려운 이유가 항상 어려운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 작가님이 지금 방금 물어보신 질문은 아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물렸는데 여기로 갈까? 근데 저건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많이 올랐다는 건 단점이에요. 많이 빠졌다는 거는 장점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부터 시작했을 때는 빠져 있으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랐으니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면 물론 이제 계속 빠질 수 있고 계속 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저는 항공주나 경기와 관련된 재계 주식들은 뭐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최근에 저의 이제 이거는 그냥 느낌상으로 너무 클라우드한 것 같아요. 그쪽으로 너무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최근 몇 주 사이에 이미 많이 옮겨갔고 주가도 많이 오른 상황이라서 만약에 이제 투자를 생각하시고 있더라도 조금 분할로 사시거나 아니면 좀 빠지거나 조정받으면서 사시는 쪽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팀장님이 이제 내신 신간 네. 나는 당신의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경영도서인데 약간 에세이 같은 제목을. 네. 출판사에서 욕심을 아마 이제 좀 더 많이 팔아 보시겠다고 에세이 같은 제목을 내신 것 같고요. 이거는 제가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 이게 부제잖아요. 이걸로 할까? 아니면은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로 할까? 근데 제가 고민했던 거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던져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진심으로 그냥 투자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책 드리고 표지 싶었고. 보면 요 사진까지 넣었어요. 네네. 책에 표지 사진 넣기 쉽지 않은데. 네네네. 무슨 생각으로? 아니 그냥 넣습니다. 그냥. 근데 첫 책이고 하니까 첫 책이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또 이 책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추천사가 너무 많아. 삼프로 김동완 이제 소장님, 그다음에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그냥 너무 기니까 홍춘우, 그다음에 최석원, 김영일, 김탁, 민수아, 오정태, 염승아, 이한영, 김효진, 이다소, 안근모, 정인승, 김동주 님들 네. 총 14명이나. 네. 감사합니다. 많이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첫 책이고 하다 보니까 뭐 그냥 막 결혼을 앞두고 인사를 다니는 것처럼 청첩장. 네, 인사를 다니는 것처럼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던 분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IBK, 그러니까 기업은행의 지금 부행장님으로 계시는 김영일 부행장님 같은 경우에는 저 자금운용부에서 일할 때 부장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처음으로 야, 너 주식 운용하는 것도 좋은데 글도 한번 써봐. 이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쓰게 됐고 그게 이제 또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뭐 작가까지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주신 기회가 되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같이 이제 운용하고 경험하고 이랬던 수많은 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들면서도 또 한번 추천사를 한번 좀 부탁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무리해서 많이 넣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원래 본업이 작가라서 아는데 보통 추천사가 한 3에서 한 5명. 네네. 그리고 요즘에 약간 좀 추천사를 좀 잘 안 넣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런가요? 네. 옛날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네네. 추천사를 누가 주느냐가 그 책의 판매량이 굉장한 임팩트가 있어.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막 홍박사, 이분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가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네. 이 금융 업계에 이제 난다 긴다 하시는 분들이 여기 다 추천하신 책이죠. 자, 그 책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책에 보니까 시장이 옳다는 말. 사실 이 말은 뭐 굉장히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 네네. 요 말, 진짜 의미 뭔가요? 그냥 시장이 뭐 무조건 옳다는 뜻인 건가요? 시장이 옳다라는 말을 제가 이제 처음 들었던 게 딜링룸에서 처음 들었어요. 저는 일단 이제 딜링룸이 뭘까요? 첫 그 직장이 그 기업은행의 이제 딜링룸인데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뭐 많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환율이 뭐 급등했어요. 막 이런 얘기 나올 때
MBC 뉴스에 딱 화면에 뒷화면. 전광판 나오면서 막 사람들 막 급하게 막 돌아다니고 야 어떻게 막 이런 거, 야 뭐야 막 거기에 이제 딜링룸이에요. 제가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막 엄청 그 부장님이 막 올백 머리하고 막 카리스마 엄청 넘치는 분의 부장님이고 선배들은 막 또 막 영어로 알 수 없는 영어로 막 해가지고 막 이러고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그 막 영화에나 보면 나오는 그런 장면들. 그게 이제 딜링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이 그거예요. 효서가 시장은 무조건 오라. 너는 틀린 거야.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살아남으려면 네가 끝까지 고집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네가 옳다라는 걸 증명해가지고 큰 돈을 버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시장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네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 오랫동안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환율이 달러 강세로 갔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환율이 올라갈 게 아니고 빠져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환율이 빠지는데 베팅을 하는 거죠. 올라가는데. 근데 더 올라가요. 그래도 내가 오라. 그러면 더 베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 죽는 거예요. 계속 베팅하다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옷을 벗고 딜링룸에서 쫓겨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서 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옳다라는 말부터 제가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환율하고 주가는 달라요.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환율이라는 거는 그냥 얘가 생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숫자인 거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빠지면 그냥 무한정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펀더멘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업의 실체가 있는 거고 그 실체가 있는 기업에 대한 밸류를 얘기가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랑 달라요. 그렇지만 시장이 옳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근데 주가 흐름을 보면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소개했던 게 뭐냐면은 2017년인가요? 2017년 마치 우리나라랑 북한이 통일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맞아. 그때 뭐 현대 로템 이런 게 막 10배 오르고 그랬어요. 한 달 만에. 10배.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텐베거. 그게 만약에 시장이 옳았다라고 하면 지금 통일이 됐어야지. 그럼 시장이 틀린 건가? 그럼 시장이 올랐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그러니까요. 그 고민이 들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시장이 옳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흐름이 미래를 예측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투자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옳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옳다라는 말은 뭐냐?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투자자들의 생각을 그대로 주가에, 그대로 환율에, 그대로 금리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옳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장이 옳다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얻어야 되는 투자의 임플리케이션은 뭐냐? 배워야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시장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오르니까 무조건 졸졸졸 따라다녀야 돼. 오르면 따라 사고 빠지면 따라 팔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저는 투자를 대하는 자세라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 내가 옳고 시장이 틀렸어라고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고 시장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까? 내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들을 계속해서 생각해내시는 게 중요한 것 같다. 시장이 옳다는 말만큼 많이 들리는 게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맞아요. 시장 수익률이 아닌 알파를 추구하는 거 가능한 건가요? 네네. 우리가 알파 그러면은 뭐가 좀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뭐 좀 더 없어? 뭐 이렇게 뭐 옷을 비싼 옷을 샀어 예를 들어서 뭐 좀 주시는 거 없어요? 추가 알파? 뭐 양말이라도 하나 더 주든가 이런 거 알파. 그러니까 시장이 주가가 코스피가 이렇게 오르는데 코스피가 오르는 걸로 만족 못하고 뭔가 새로운 알파를 추구하는 걸 알파라고 얘기를 하죠. 작년 제가 하반기 전망하면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알파 헌터가 되셔야 됩니다. 알파 헌터라는 거는 뭐냐면은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지 마시고 개별 주식을 사셔가지고 초과 수익을 내시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를 연준이 원해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다른 조언을 드리고 있어요. 알파를 지금도 하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맞는지를 고민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알파 헌터가 되셔야 됩니다라고 말했을 때 지수의 레벨은 얼마였냐면 2200이었어요. 네. 지금은 근데 3200이잖아.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알파 헌터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아셔야 되고, 그리고 알파 헌터가 될 수 있는 자질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지도 판단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파는 헌팅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헌터. 그러니까 야수가 그 사냥을 하듯이 네. 헌팅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파를 찾아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리고 그 기업을 뽀개 먹을 정도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과정에서도 버틸 수 있는 체력과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근육이 없는데 알파를 찾겠다고 나섰을 때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2200에서 지금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좋을 수 있었으나 지금부터는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으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알파 헌터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알파 헌터가 되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 수익률에 만족하는 것을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파 헌터가 안 되고 알파 헌터가 되는 걸 포기하면 여러분들이 루저가 되거나 투자에 실패하는 거는 아니에요. 베타의 투자, 베타라는 것은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ETF 사는 거예요. 그 ETF만 사시고 그런 투자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투자자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너무 알파 헌터를 나는 못하겠어, 나는 패배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를 잘 아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알파를 말씀드렸고 베타를 말씀드렸어요. 알파는 헌팅한다라고 얘기고 베타는 그레이즈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망하는 거죠. 둘 중에 어떤 건지 약간 애매하다. 나는 그 중간에 뭐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좀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ETF 중에서 액티브 ETF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중간쯤 되는 거죠. 중간쯤 어디에 되는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 ETF, 어떤 뭐 철강 ETF. 그러면은 그러니까 철강 중에서 뭐 현대제철이 좋을지 포스코가 좋을지 세아제강이 좋을지 어떤 게 좋을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알파 헌터가 되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때는 그냥 철강 ETF를 사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ETF라는 좋은 투자처도 있으니까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액티브 ETF가 8개가 출시됩니다. 4개의 자산 운용사에서 8개의 상품을 만드는데 뭐 액티브 ETF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알파랑 베타가 섞여 있는 그런 ETF라고 보시면 돼서 한번 찾아보시고 투자처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에 뭐 시장에서 사실 인플레이션 걱정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팀장님은 또 디플레이션, 이게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요거 네네. 어떤 의미예요? 제가 이제 디플레이션 말씀을 많이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주가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부양책이 계속될 것 같아서 그래서 주가가 오른다. 이게 맞는 말인가? 근데 이 얘기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2009년부터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로 항상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 경제 지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올라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주가가 올라요. 왜 그러는 걸까요? 돈을 푸니까? 돈을 푸니까. 돈을 계속 푸니까. 근데 돈을 계속 푸는데 어떻게 경제가 안 좋을 수가 있지? 그러게요. 그게 디플레이션 압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림에 보면은 컵이 있습니다. 그 컵 그림이 있는데요. 어디요? 몇 페이지예요? 147페이지. 147페이지에 컵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면, 자, 이 컵의 크기가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에요.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야,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가 성장할 수 있으면 얼마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 한번 최대한 성장 한번 해봐. 요게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에요. 여기 이제 실질적으로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가 실제 성장률인 거죠. 그쵸. 근데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오겠지. 왜냐하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성장을 더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에 이게 물컵이 여기 있는데 물을 이렇게 따르는 거예요. 물을 따르는데 물을 따른다는 얘기는 부양책을 쓴다는 거예요. 양적 완화해서 돈을 푼다는 얘기예요. 양적 완화를 한다는 것이 물을 넣는다는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실질 성장률이 점점 올라오겠죠. 올라오다가 이걸 넘쳐버릴 정도로 성장을 해버리면 부양책을 멈춰야 돼요. 물 붓다가 멈춰야 된다는 거지. 그쵸. 물을 붓다가 멈춘다는 얘기는 야, 경제가 너무 좋아져서 인플레이션이 와가지고 더 이상은 부양책 못 쓰겠다.
끝. 그러면 주가가 아마 빠질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물을 더 부을 것 같으니 주가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물을 얼마나 부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인 거예요. 주가가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 경제가 좋아질 것 같아서 그게 아니고 물을 언제까지 부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물을 얼만큼 더 부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건 뭐냐? 이 컵의 크기예요. 이 컵의 크기. 이 컵의 크기가 크면 물을 더 많이 부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컵의 크기가 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디플레이션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디플레이션 압력이 크니까 물을 많이 부어도 인플레이션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게 투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그럼 디플레이션의 그 악순환 뭐 세 가지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이 우리가 만약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이만큼 있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돈을 풀면 풀수록 인플레이션은 점점 더 커지니까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이 이길 거 아닙니까? 디플레이션도 스스로 뭐 확장되지 않으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을 계속 부으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점 커지니까. 근데 디플레이션 압력도 점점 커진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풀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네. 인구가 준다. 그리고 고령화된다. 노령화된다. 그리고 고용이 너무 안 돼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내심 정부가 너 억지로 야 이거 고용 빨리 해 라는 얘기만 안 하면 고용 안 하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은 있는 분들도 좀 나가셨으면 좋겠어 가지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퇴직하시는 분들의 뭐 10분의 1 정도만 뽑아요.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은 가급적 안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이죠. 고용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소비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중산층이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중산층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중산층을. 내년에 올해보다 돈을 더 많이 벌 것 같은 사람. 그래서 내가 돈을 지금 쓰는 거에 부담을 안 느끼는 사람. 이게 중산층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AI라는 걸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이분들이 AI가 더 잘해, 일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디플레이션 압력을 키우는 요인이다라는 거고, 그 좀비 기업과 유니콘도 마찬가지인데, 이 좀비 기업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자를 겨우 내면서 연명해 가는 그런 기업들을 말합니다. 이 기업들은 생산할 수 있는 캐파는 이만큼인데 지금 돈이 없어서 이만큼밖에 생산을 못해요. 수요가 없어서. 근데 가격이 올라. 그럼 이거 생산을 이만큼 더 하는 거죠. 그럼 가격이 낮아져요. 대표적인 게 이 유가인데 지금 이란은 지금 이만큼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생산 못하게 막아놨잖아. 이란 제재를 풀면 어떻게 되면 생산을 이만큼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 산업단에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캐파, 유휴 캐파, 쉬고 있는 캐파, 놀고 있는 캐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이제 좀비 기업이고 이들 기업이 아직도 되게 많아요. 지금도 여전히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는 것이 하나 있고요. 유니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니콘 기업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얘기해서 이제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쿠팡이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얘네들도 끝까지 디플레이션을 만드는 애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기업들은 돈 벌 생각이 없어요. 순이익을 안 벌어요. 이익을 안 내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남의 걸 뺏어와요. 내가 이것도 할 거야. 내가 이것도 할 거야. 쿠팡은 OTT도 한대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파는 것도 그렇고 공산품도 파는 것도 그렇고 쿠팡에서 다루는 그런 품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통 마진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러나 소비자가 느끼는 소비자의 물가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 중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PPI라는 것과 CPI의 차이가 있다. PPI는 뭐냐면은 생산자 물가예요. 유가, 구리, 원자재, 아연, 막 이런 상품 가격들 이런 게 이제 PPI입니다. CPI는 뭐냐면은 소비자 물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살 때 드는 그런 비용을 말하죠. 근데 이거는 좀 어려운 용어라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비유가 있는데 짜장면집 비유를 제가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짜장면집에서 PPI는 뭐냐면은 양파, 밀가루 이런 게 이제 PPI인 거예요. 그 CPI는 뭐겠어요? 짜장면 가격인 거죠. 그쵸. 근데
PPI는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양파를 구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짜장면 그 밀가루 구하는데도 너무 비싸지고. 그럼 이 짜장면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격 올려야죠. 가격 올려야지. 네. 근데 내가 가격을 올리려고 봤더니 옆에 있는 엄청나게 큰 짜장 중국집이 있어. 안 올리고 있어. 안 올리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그냥 오히려 또 가격을 낮추고 있어 또.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낮춰야죠. 네. 아니면은 올리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PPI에서 CPI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냐? 전체적으로 다. 근데 이걸 또 막는 게 뭐냐면은 쿠팡 같은 애들이 못 올리게 막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들한테 못 올리게. 너 없이도 많아. 네가 안 팔면 딴 애들이 팔면 돼. 유통 마진이 계속 줄어들면서 이게 계속해서 CPI와 PPI 차이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되게 구조적인 요인이어서 그러면 쿠팡과 아마존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마존이 최근에 항공기를 많이 삽니다. 항공기요? 비행기를 많이 사요. 아마존이. 택배 알고 하나? 글로벌리 그런 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 사람들이 직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사면 TV가 싸다며 한국 거를 직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마존이 대신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진을, 중간에 마진을 누가 먹고 있었냐면, 자, 운송하는, 그리고 상사, 이 회사들이 먹고 있었던 유통 마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페덱스 같은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아마존이 흡수하는 거죠. 그러면서 싸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존을 통해서 직구해. 그럼 내가 싸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CPI를 낮추는 효과들을 네. 만들어내는 것이 이 파괴적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이 컵의 사이즈가 네. 제가 아까 다시 돌아와서 컵의 사이즈가 옛날에 경제학자들이 공부하셨을 때는 당연히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부으면 넘치게 돼 있어. 근데 이 아까 말씀드렸던 쿠팡,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좀비 기업들, 그리고 양극화, 기술의 발전 이런 것 때문에 컵의 크기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디플레이션 압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을 생각보다 더 부었는데도 인플레가 안 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디플레이션이 얼마나 큰 거고 얼마나 무서운 거고 그 크기나 이런 그 성격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과연 주가가 얼마나 오를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 쿠팡이나 아마존의 파괴적 혁신은 소비자들한테는 정말 파괴적 혁신이겠지만 경쟁 기업들한테는 그냥 파괴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만드는 디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을 낮추는 효과예요. 네. 소비자들한테 되게 좋은 거죠.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버티다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른 경쟁하는 회사들이. 그럼 망하게 되면 또 무슨 디플레이 압력이 생기냐면 그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산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고용이 또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생기는 또 나쁜 디플레이션이 또 생깁니다. 이 현상들이 계속 되면 될수록 디플레이 압력은 더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끝나려면은 이제 망해야 돼요. 유니콘이 됐든 좀비 기업들이 됐든 이 두 개의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이 망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생겨서 이런 회사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러면 더 이상 물을 못 부어서 유동성이 늘어나지 않으니까 주가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거꾸로 이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이거는 사실 저 스스로 이 시대에 대한 고민 끝에 나온 내용이고 이 책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뜬금없이 왜 디플레냐 이게 아니고 제가 늘 고민했던 건 이런 거예요. 2009년부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주가가 계속 오르냐.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유동성을 더 푸니까. 근데 그러면 유동성을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는데 어떻게 계속 풀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근데 그 구조의 끝단까지 공부를 하고 고민을 계속 하다 보면 이 디플레이션 압력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원인이었다. 이 경제 지표가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근데 뭐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지표들을 지금 더 이상 보지 않는 경제 지표들이 있다고 책에 봤거든요. 네네. 일단 제일 세상에서 가장 유명했던 지표들은 어떤 게 있는 거죠? 이 책의 이제 부제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투자하는 법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지표가 세 가지가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 그리고 비농업 고용자 수,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를 말씀드리면 소비자 심리 지수는 뭐냐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 달에 뭘 좀 더 사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5년 전쯤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운용사 중에 하나가 이제 B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회사인데, 네. 이 B사의 그 CIO, 그러니까 운용 대표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네. 그 대표님, 물론 영어로, 네. 안 되는 영어로.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지표 뭐예요? 네. 혹시 저는 소비자 심리지수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경제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랬더니 소비자 심리지표요? 우리는 그런 거 안 봐요. 떼지는 얘기하냐. 아니 그런 걸 왜 보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 5년 전에. 아니 왜요? 왜 안 봐요? 나는 이거 교과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당시 얘기입니다. 벌써 5년 전 얘기예요. 네. 지금은 못 만나 뵈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회사에는 50명의 머신러닝 전문가가 있습니다. 박사급 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라는 거는 미시건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 심리지수 해가지고 설문조사에서 나오는 지표인데 그 지표를 보면요. 너무 아웃데이트 돼 있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구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사람들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의 어떤 모델명을 조회를 한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걸 사고 싶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지수가 얼마나 조회가 많이 되는지를 보면 소비 심리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바로 알 수 있는데 실시간으로 뭐하러 그거 한 달이나 늦게 나오는 걸 왜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이 사람들은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진화된 방법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애플이나 구글에서 네.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구글 모빌리티 그리고 애플 모빌리티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 핸드폰 들고 다니잖아. 네. 근데 이게 핸드폰 위치 추적을 하게 해주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를 돌아다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데이터를 구글과 애플에서 공개를 안 하다가 미국 정부에서 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빨리빨리 알아야 되니까 그거 좀 공개해. 네. 그래서 공개한 거예요. 네. 그 전에는 돈 받고 팔았죠. 아까 말했던 그 큰 운용사에서. 그리고 그 운용사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머신러닝 그 박사급 인력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되면 경제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다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제가 여러 차례 이게 다른 데서 말씀드리긴 했던 건데 오비탈 인사이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것도 네. 굉장히 재밌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는 위성을 띄워요. 위성을 띄워서 전 세계에 있는 원유 탱크의 그 그림자를 찍습니다. 그걸 왜 찍냐? 그림자를 찍어서 여기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해서 바깥쪽에 있는 그림자를 재면요. 이 원유통이 얼마나 큰지가 계산이 되고요. 이 안쪽에 있는 그림자를 재면은 이 원유통에 원유가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원유통이 25,000개인가? 그걸 다 찍어요, 한꺼번에. 네. 그리고 그림자를 다 재는 거예요. 계산을 실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실시간으로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총 얼마가 있는지가 나와요. 시대가 엄청나네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게 이제 되게 이슈가 많이 됐던 게 언제냐면은 2019년인가요? 그때 오만인가 어디서 이제 사우디에 그 드론 공격을 해가지고 유가가 하루 만에 20% 오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다른 데서 유가가 20% 오르고 막 그랬을 때 막 유가 진짜 막 엄청 올라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으나 사우디를 제외하면은 원유 재고가 하나도 안 주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은 뭐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다가 돈을 받고 팔았겠죠, 데이터를. 생각보다 원유 재고가 안 주는 거 보니까 유가가 금방 내려올 것 같아요 라고 팔았겠지. 근데 실제로 원유 재고가 얼마나 줄었어요, 늘었어요 라는 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발표되거든요. 유가가 급락하기 시작한 거는 일주일 있다가 원유 재고 많이 안 줄었어요 라고는 데이터가 발표가 났을 때부터 빠졌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던 운용사에서는 이걸 유가를 계속 팔았겠죠, 여기서. 그러면서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투자 환경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바뀌어 있다.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돼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접하고 있는 지표들이 너무나도 후행성 지표가 돼버리고 있는. 뭐 꼭 그렇진 않고 네. 누군가한테는 이미 알고 있는 데이터일 수 있겠다. 즉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답안지가 어디론가 새고 있다. 시험을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은 답안지 보고 풀고 있는 거죠. 옆에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고 한 이유는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계속 분석하고 있는 네. 재무제표상에 있는 매출, 이익,
그리고 장부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기업을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그렇죠. 라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무형자산이라는 개념.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얼마나 되니? 네. 이건 재무제표에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오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얼마나 될까요? 애플은 무형자산 잡아놓지도 않았어요. 근데 애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가치만 뭐 300조 원이 넘을 거라는 추정이 있거든요. 네. 근데 재무제표는 없어. 없죠. 그럼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조윤남 센터장님이 나오셔서 ESG에 관련된 얘기도 해주셨던데, 네. ESG도 그런 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장은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결국은 꺼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이 자산은 없는 자산이란 말이에요. 없어져야 될 자산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초자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그걸 얼마나 빼야 되지? 그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재무제표에 나와 있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투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다. 그만큼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앞으로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야 금리가 올라가니까 유형자산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합니다. 유형자산의 중요성이 너무나도 낮아졌다가 지금은 이제 올라오는 과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무형자산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무형자산, 즉 뭐 레퓨테이션, R&D 이런 걸 통해서 기술 개발, 그런 그 팬덤 뭐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무형자산을 우리가 좀 어떻게 좀 평가해야 돼요? 무형자산 평가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정말 어렵고 앞으로도 어려울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무형자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에서도 소개해드린 게 네. 무형자산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결론이 하나 났어요. 무형자산 밸류에이션 하기 매우 어렵다. 라는 결론만 났습니다. 너무 허망하잖아. 그게 뭐야, 그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들면서 했던 게 뭐냐면, 네. 거꾸로,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회사들 중에서 네. 무형자산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한테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무형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한테. 네. 그러니까 무형자산에 투자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회사가 그 어려운 무형자산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무형자산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도 소개해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검색 엔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톡이라는 이 플랫폼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무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무형자산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어떻게 하면 계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거를 지금 만든다면 돈이 얼마나 들어? 라는 질문으로 계산해 보면 돼요. 자, 지금 카카오톡처럼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일단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이건 만들어야 되겠죠.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도 엄청 많이 써야 될 겁니다. 지금 와서 이걸 만든다고? 그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몸값이 그리고 마케팅 비용이 이런 것들이 사실 무형자산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큰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들이 모여져서 무형자산이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죠. 그걸 지금 만든다면 얼마나 들까? 라는 게 무형자산의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무형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는 이런 밸류에이션을 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그걸 투자해 본 사람들만이 계속해서 무형자산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회사에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실제로 그런 성공적인 투자를 계속 해왔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투자를 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던 회사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경영진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어. 나는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엔지니어 그거 몇 명, 몸값 3억? 말도 안 돼. 하지 마. 안 해. 그러면은, 그냥 이런 사람 10명을 고용하고 말지. 이런 식으로 된단 저도 말이에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저도 고객사분들이랑 뭐 광고 제휴를 맺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떤 것들을 뭐 하는데, 유튜브에서 뭐 광고한테 그 돈을 준다고? 맞아. 위에 있으신 분들은 맞아. 그런 멘트를 많이 남기시고, 밑에 이제 신무진 분들은 그쵸.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라는 거는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가치를 알아야 그걸 페이할 수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린 카카오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뭐냐면 카카오 같은 회사가 무형자산 투자 제대로 하는 회사인 거예요. 이 회사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의 몸값을 결정할 수 있고 과감하게 줄 수 있는 회사들인 거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나 무형자산의 가치를 계속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럼 무형자산에 대한 뭐 투자자들 인식 변화도 당연히 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지금 이미 많이 네. 작년에 코로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네. 굉장히 많이 무형자산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 제가 무형자산 얘기는 정말 많이 해가지고 네. 이미 지금 이제는 많은 분들이 무형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고 하면서 경제가 재개되고 이러면서 아 이게 뭐 가치 없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그러니까 경제가 좋아지고 코로나에서 완전히 정상화가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이 무형자산 찾을 거예요. 정책을 정상화 됐는데도 여전히 저성장이네? 그러면은 뭐 성장하는 거 없어? 그럼 무형자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유형자산의 시대에서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쌓아야 되고 뭐 땅도 사야 되고 건물도 짓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무형자산에서는 성장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로블록스 세상에서 그냥 뭐 만들고 막 뚝딱뚝딱 만드는 거 금방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의 세계, 그러니까 가상환경에서의 성장, 이런 것들은 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중장기적인 이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팀장님이 뭐 김작가 TV 나와서 어떤 종목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시진 않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뭘 사야 되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경제 재개 이런 것들은 네.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다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좋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주식들이 아마도 하반기 내내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느 시점이 가면은 뭐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냥 마음 편안하게 그때까지는 주가가 안 올라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시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또 책에 보니까 구명조끼를 입은 뭐 레밍이 되는 법. 네. 이거 어떤 얘기예요? 제가 이 책을 네. 쓰면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 뉴욕 대학교에서 그 다모다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냐면은 30년 동안 밸류에이션 강의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강의하신 분이에요. 밸류에이션의 달인 이렇게 볼 수 네. 있죠. 근데 이분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20만 명 정도 되더라고. 그거 자주 올리세요. 강의한 거. 그래서 강의한 거를 막 보면서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재밌는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밸류에이션 강의를 하면서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내가 가장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다. 뭐냐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다. 그게 내가 제일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이 왜 중요한지부터 얘기하고 시작해야겠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이제 레밍 얘기를 하는 거죠. 레밍이라는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있는 레밍을 쫓아다니다가 바다가 오는지도 모르고 절벽에 떨어져가지고 죽는 애들 레밍이라고 합니다. 레밍 설치류의 일종이죠. 쥐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게 얘네들이 앞에 있는 애들 왜 따라다니냐? 먹을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을 거 찾으러 다니다가 계속 우르르 몰려다니다가 절벽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빠져가지고 바다에 빠져 퐁당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쫓아가면은 절벽에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싼 주식들 막 쫓아가다가 급락하면 죽잖아요. 근데 안 가자니 벼락거지가 될 것 같고. 그렇죠. 레밍 같은 경우에는 쫓아서 가지 않으면은 그냥 굶어 죽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러면 이분이 얘기하신 표현으로는 구명조끼를 입어라. 구명조끼를 입으면 바다에 빠져도 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구명조끼라는 것이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를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을 네가 배워라. 그래야 네가 막 남들이 막 주가가 좋다고 그러고 주가가 많이 오를 때 참을 수도 있고 남들이 막 안 좋다고 주가가 팔 때 살 수도 있다. 그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너만의 방식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을 많이 해놨으니까 그건 한번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책을 보시면 네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인터뷰를 하면 그것만으로 뭐 한두 시간에 갈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제 생각엔 한 10시간 정도. 네. 자, 또 하나 질문 더 드리면 기하급수적 뭐 성장이 필요한 이유라는 뭐 책의 파트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거예요? 책에 또 이미지도 있던데 보니까 지금 아마 뜨고 있을 텐데. 네. 제가 이제 여의도에서 일을 하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은 많은 저희 후배들, 동료 후배들이 회사를 그만둡니다. 왜요? 네. 개인 투자를 하겠다고.
뭐 실력 있으면. 뭐 실력이 있으면도 있지만 사실은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그 부를 일구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사에 다니신 분들이 이 채널 보시면 회사에 다니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분들의 성장하는 거는 궤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은퇴할 때까지 돈을 얼마 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비를 얼마나 할 수 있으니 1년에 얼마를 저축할 수 있고 그 돈이 쌓이면 내가 은퇴할 때쯤 얼마가 될 거야 라는 게 그쵸.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게 선형이 돼 있어요.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튈 수는 없죠. 이렇게 튀기는 어렵죠. 이렇게 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네.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를 한다라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이 이제 그림으로 로버트 기요사키가 현금 흐름 4분면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인플로이, 네. 두 번째는 셀프 인플로이. 네. 이건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네. 의사, 변호사. 그리고 이쪽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울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네. 부의 크기는 이게 예측 가능한 선으로 그릴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런데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사업가들, 아니면 인베스터, 투자자. 이 사람들은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투자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벌어야 되는 돈의 크기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목표치가. 내가 5년 후, 10년 후 은퇴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의 크기가 그래야 내가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크기가 너무나도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선형으로 해서는 아무리 기울기를 올려도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요즘에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많이 하시는 거고 그런 쪽에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은 여기 제가 이제 이 책의 제목이 당신이 주식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잖아요. 그러면 공부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냐? 네. 공부를 하면 돈 벌 수 있냐? 네. 이 질문이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렇게 대답해드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돈을 벌었으면 대학 교수들은 다 대부자였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진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투자 의사결정에서 성공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하면 성공 확률이 낮아요. 그러나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쓸데없이 아니면은 아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의사결정은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는 거는 금융자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모든 자산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나하나씩 했던 것들의 합산이에요. 그 결과물이잖아요. 그럼 이 수많은 의사결정들 중에서 단 하나만이라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게 확률을 높였다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좋은 의사결정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게 나의 그 자산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당장 내가 공부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하실 투자 의사결정에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여준다. 공부를 하면. 그리고 공부를 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공부를 하면 그 투자에서 성공할 확률이 빠르게 올라가고요. 조금 더 많이 하면 많이 하신 분일수록 그 확률이 천천히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공부를 더 한다고 해가지고 확률이 더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과잉 확신 막 이런 것 때문에 똥꼬집, 그렇죠. 헛똑똑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빠지기도 해요. 어떤 회사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면 또 주식수에서 성공할 확률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래도 투자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기울기가 높다. 처음에 공부하시는 분들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 책을 보시면서 조금만 공부를 하시면 확률이 분명히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팀장님 책에 적으신 내용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기업에 대한 지식과 그 기업이 주식에 투자했을 때 돈을 벌 확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맞아요. 라는 파트가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당연히 실력이 높아지고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좀 이쪽은 그걸 딱 잘라서 무조건이라 말하기 힘드니까 맞아요. 이제 확률적으로 높아질 그렇죠. 수 있다. 그리고 그 미래에 벌 수 있을 걸로 기대되는 값도 확실히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미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돈을 벌 확률이 어쨌든 내가 공부를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가행 자신감 방금 말한 것처럼 거기서 좀 꺾이기도 하는데 네. 거기에 좀 안 빠지려면 과잉 자신감에. 네. 그분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다는 가정하에 네. 안 빠지려면 겸손해야죠. 시장이 옳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막 밀어붙이기보다는 네. 시장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항상 배우려고 하고 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도 성공한 투자자분들은 네. 항상 젊은 친구들이랑 놀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래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야 좋다는 거 우르르 따라가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세상의 변화 앞에서 겸손하게 네. 투자를 하신다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팀장님이 개인적으로 원래 우리 고속도로 타면 네. 우리가 1차선이 이제 추월 차선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네, 이제 네. 막 급한 일 있거나 막 아니면 하는 거죠. 급하신 분들은 네. 뭐 거기서 뭐 120, 130 밟다가 네, 이제 뭐 속도 단속한 데서 살짝 그쵸, 그쵸. 하는데 팀장님은 그 1차선 안 가고 주로 뭐 2차선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네, 이게 네. 또 주식 투자랑 관계되는 이야기도 좀 있던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투자를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제가 좀 얼마 전에 본 기사 중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던 게 작년에 새로 투자를 시작하신 분 중에 3분의 1이 주식에서 돈을 잃으셨다고. 작년 시작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에 시작했는데 너무 이제 고점에서 많이 사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손실 나신 분이 더 많았대요. 근데 그 기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들은 얼마나 조급할까. 작년에 그렇게 주가가 좋았는데도 돈을 못 벌었으니 나는 지금은 진짜 빨리 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런 조급함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서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더 조급해지는 거죠. 그런데 제가 2차선 얘기를 한 이유는 뭐냐면 1차선으로 가다 보면 뒤에서 이제 빵빵거리잖아. 비켜줘야죠. 비켜줘야 되잖아. 근데 2차선을 가게 되면 내 페이스대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갈 사람 먼저 가라고 하고 좀 빨리 갈 수 있을 때는 좀 빨리 갔다가 네. 제가 저의 페이스대로 갈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꾸준하게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막 남들 다 따라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작가 TV 시청자분들에게 뭐 마지막으로 네. 요 책에 관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을 한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마음 자세부터 시작해서 알아야 될 지식들을 쌓아가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책을 내음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에 또 공개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뭔가요? 이호섭 아카데미 시즌2 이거는 제가 이제 주식 공부를 할 때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여기 이제 김작가 TV에도 많이 나오셨던 홍춘욱 박사님한테 환율을 물어보고 뭐 연준에 대해서도 누구한테 물어보고 전문가들을 쫓아다니면서 제가 정말 많이 노력을 해서 만든 영상들을 시리즈물로 계속 올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쭉 공부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따뜻한 감성과 냉철한 숫자 함께 가지신 우리 이호석 팀장님이 나는 당신이 주식 공부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보시면서 우리도 진짜 주식 공부 좀 제대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SK증권의 이호석 팀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